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일본은 섬나라고 생긴 것도 길쭉하게 생겼습니다만 사실 한반도의 약 4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70%가 산림이고 나무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 괴담들 중에는 깊은 산속에 숨겨진 시골 마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옛 고향을 방문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은 벌써 반년쯤 전의 일이었다.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 체력상 큰 수술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우리 가족은 어머니에게 병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남은 여생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패드로 구글어스를 켜서 어머니의 고향을 보여드렸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은 것은 벌써 40년쯤 전이었다. 그만큼 어머니에게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먼 땅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어머니는 몹시 감격하며 들떠 계셨다.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도 아직 남아 있었고 친구가 살던 집도 추억이 깃든 가게도 그대로였다.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는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먼 곳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는 여기보다 훨씬 더 깊은 산속에서 태어났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마을에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작은 취락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임업과 농사,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소박하지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바로 옆에 사나토리움이 세워졌다. 사나토리움이란 결핵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예전에는 흔했지만 의약품이 발달하면서 점차 필요성이 사라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설. 좋게 말하면 요양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격리시설이었다. 사나토리움을 짓기 위해 도로가 새로 놓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은 오히려 주민들이 산을 떠나 마을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었다. 결국 취락은 사람이 하나둘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실제로 구글어스를 확대해 보아도 그 마을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깊은 산속의 숲 사이로 폐허가 된 듯한 사나토리움 건물 하나만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원래 폐허 탐방을 좋아하는 나였기에 문득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는 이번이 인생 마지막 귀향이 될지도 모르니까. 며칠 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몰았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여행이라 이번에는 둘뿐이었다. 아버지는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셨기에 여동생에게 부탁을 맡기고 왔다.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었다. 차로 2시간 항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페리를 타고 4시간을 더 가야 했다. 배 안에서는 어머니가 최대한 몸을 눕혀 쉬실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일정은 현지에 도착하면 시내를 가볍게 둘러보고 드라이브를 한 뒤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호텔을 나와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을 함께 둘러보았다. 초등학교는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바뀌어 있었지만 학생 수가 크게 줄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추억의 가게들도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쉽게도 어머니의 옛 지인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진짜 고향이라고 했던 산속으로 향했다. 내 차는 작지만 사륜구동이다.
승차감은 그리 좋지 않지만 산길에는 강하다. 험로 주행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물론 몸이 약한 어머니를 태우고 있으니 무리할 수는 없었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보기로 했다. 도로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오래 방치된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길 양옆은 잡초가 무성했고 노면에는 밤송이와 도토리, 부러진 나뭇가지가 수북했다. 가끔은 썩어서 쓰러진 거목이 길을 막고 있었다.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길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았다는 마을은 좀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풍경이 완전히 변해버린 지금은 기억을 이어붙이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벌써 70년도 더 된 이야기였다. 예전에는 벌목 때문에 민둥산처럼 훤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울창한 숲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거의 정글처럼 변해 있었다. 한참을 올라간 끝에 더는 차로 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길과 풀밭의 경계조차 분간하기 어려웠고 쓰러진 나무도 심했다. 스마트폰 위치를 보니 폐허가 된 사나토리움은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거리였다. 나는 결심했다. 혼자 다녀오기로. 원래 폐허 탐방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카메라를 꺼내 들고 촬영 준비를 했다. 엄마,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줄래? 한 10분. 길어도 20분이면 돌아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어머니를 차에 남겨둔 채 길도 없는 숲속으로 발을 들였다. 저기다. 나무 사이로 폐허 건물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잡목은 이미 내 키만큼 자라 있었고 이곳은 더 이상 길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폐허는 바로 눈앞이었다. 곧장 직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금 더 나아가자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드디어 사나토리움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다. 사람들이었다. 10명쯤 될까. 사나토리움 건물 안에서 줄지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처럼 폐허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인가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차림새가 너무도 남루했다. 오히려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처럼 보였다. 설마 이 사나토리움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걸까? 폐허를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아주머니 한 사람이 액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어린아이의 사진. 누가 봐도 장례식 영정 사진이었다. 사나토리움에서 장례식?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일행은 내가 올라온 길이 아닌 다른 오솔길로 사라져갔다. 혹시 아직도 이 근처에 마을이 남아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 사나토리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은 낡고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폐허라고 부르기엔 이상할 만큼 깔끔했다. 지금도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선도 끊겨 있었지만 깨진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혹시 깨진 곳이 있더라도 모두 수리해서 비바람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도 없었다. 낡기는 했지만 꾸준히 손질되어 있는 건물. 누가 봐도 지금도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흔적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여 그쪽으로 향했다. 지하는 완전히 캄캄할 줄 알았지만 천장 가까운 벽에 작은 채광창이 있어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건물 외벽 바닥 근처에 난 작은 창이 지하의 채광창 역할을 하는 모양이었다. 안은 병원 창고 같은 분위기였다.
정말 사나토리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방 하나를 들여다본 순간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커다란 유리 용기들이 선반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 머리가 들어 있었다. 누런 액체 속에 잠긴 채. 사람 머리에 포르말린 표본?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포르말린이 원래 노란색이었던가? 가까이 들여다보니 머리와 함께 가느다란 나뭇가지와 작은 꽃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아마 액체가 노랗게 보이는 건 꽃 때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사람 머리가 보관되어 있는 걸까? 구역질을 참으며 하나씩 살펴보던 나는 맨 마지막 선반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듯한 깨끗한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머리가 들어 있었다. 액체도 아직 새 것인지 투명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래, 틀림없다. 아까 영정사진 속에 있던 그 아이였다. 분명 그 아이였다. 이곳에 있는 머리들은 의료용 표본도 연구용 샘플도 아니었다. 조금 전 장례 행렬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왜 시신에서 머리만 잘라 보관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키게 만들었다. 나는 왔던 길을 정신없이 되짚어 돌아갔다. 수풀을 헤치고 간신히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곧바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없었다. 나는 있는 힘껏 엄마를 부르며 주변을 뛰어다녔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점점 초조해져 갔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핸드백째 차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던 중 왼쪽으로 사람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비탈길 하나를 발견했다. 혹시 어머니가 저쪽으로 내려간 건 아닐까? 나도 비탈길을 따라 내려갔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짐승이 다닐 법한 좁은 산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자 그 끝에는 작은 취락이 있었다. 울창한 숲 사이사이에 오래된 오두막 같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널찍한 공터 한가운데에는 캠프파이어처럼 커다란 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을 둘러싸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 사람들은 아까 사나토리움에서 장례 행렬을 이루던 사람들이잖아. 나는 경계하며 그들을 바라보다가 곧 숨이 멎을 만큼 놀라고 말았다.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어머니도 나를 발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너도 왔구나. 엄마,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야.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마을이란다. 여기가? 나는 말을 잃은 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잘도 돌아왔구먼. 참말로 그리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왔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 엄마, 이제 돌아가요. 나는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며 어떻게든 어머니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말이야, 허리를 삐끗해서 걷질 못하게 했어.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다. 허리를 다쳤으면 무리하면 안 되지.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시게. 멧돼지 전골도 끓여줄 테니 먹고 가. 사나토리움에는 침대도 있으니 거기서 쉬면 되지 않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외쳤다. 안 돼. 거긴 안 돼.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괜찮습니다. 친절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시내 호텔도 예약해놨고요. 어머니는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거의 강제로라도 어머니를 데리고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자 노인 하나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래, 모처럼 왔는데 말이야. 다른 이도 뒤이어 말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말이야. 결국 여기로 돌아와. 여기서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에게 아기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전 사나토리움 지하에서 본 유리병 속 잘린 머리들이 떠오르는 이상 그 말은 도저히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 사이에 스며 있었다. 엄마, 어서 엎혀요.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빠져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다. 고로씨,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 그럼. 고로라는 이름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이 근처엔 곰도 나오니까 내가 같이 안 가면 위험해. 그 말을 들으니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결국 차가 있는 곳까지는 함께 가기로 했다. 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가 들고 있는 총이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나무로 된 개머리판은 오래 써서 새까맣게 윤이 났다. 예전에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한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던 메이지 시대 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런 시대의 총을 아직도 쓰는 건가? 그때 뒤쪽에서 멧돼지 새끼가 다 익었다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내 목 남겨둬. 고로가 불가에 있던 할머니에게 외쳤다. 예전에 멧돼지 새끼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자라지만 않는다면 정말 귀여운 동물이다. 아마 모닥불에서 그걸 통째로 굽고 있는 모양이었다. 참 억센 사람들이군.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불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할머니는 불 속에서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쇠갈고리 같은 것으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쪽 다른 무언가도 함께 불타고 있었다. 동물일까? 아니, 웅크리고 있는 아이처럼도 보였다. 불길에 가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머리가 없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머리는 사나토리움 지하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다. 이놈들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소리치고 싶었다.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총을 든 남자가 있었다. 혹시라도 여기서 총을 맞는다면 우리 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모든 말을 목구멍 깊숙이 삼켰다. 지금은 살아서 여기서 나가는 것뿐이었다. 또 올게. 허리만 나으면 또 올게. 엎혀있던 어머니가 태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래, 그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랐다. 우리를 적으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차가 있는 곳까지만 무사히 도착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을 걸었다. 도중에 고로가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도 대답을 했지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드디어 차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고로와 헤어졌다. 좁은 공간에서 몇 번이나 핸들을 꺾어 겨우 차를 돌렸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무심코 백미러를 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고로가 총을 겨눈 채 이쪽을 노리고 있었다. 설마 농담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고차는 굽은 길로 접어들었고 고로의 모습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버렸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차에 타기 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테니까. 분명 내 착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억지로 납득시키며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산을 내려와 바닷가 근처 호텔에 도착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운전해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조수석의 어머니가 계속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대충 대답만 했던 것 같다. 아마도 가벼운 패닉 상태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호텔방에 들어와 유카타로 갈아입고 나니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 방심이 화근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의식도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가까운 응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어머니는 긴급 입원하게 되었다. 여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올 방법이 없었다. 깊은 밤, 어머니는 결국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의사에게 적어도 내일 여동생이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하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 결과 심장만 겨우 뛰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다음날 여동생이 도착했다. 우리는 둘이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설마 이런 여행지에서 이런 이별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여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 소원이 고향에 한 번 더 가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마음이 놓여서 떠나신 걸지도 몰라. 사람은 미련이 남으면 쉽게 죽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비로소 안심하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산속 마을 말이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이었다. 병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흠칫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겠지. 그 얘긴 길어지니까 집에 돌아가서 천천히 해줄게.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현지에서 화장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어머니의 시신은 우리 지역으로 모셔와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다. 친척들도 많이 모이지 못했다. 무엇보다 연세가 연세다 보니 어머니와 이어지는 친척들은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설마 그 산속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사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움직이고 있었다. 통야가 끝나고 우리는 화장장으로 향했다. 관 속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 후 대기실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유골을 수습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되었다. 화장로 문이 열리고 덮개가 치워지며 제가 살짝 흩날렸다. 어머니의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이 커다란 자석 같은 도구를 빠르게 움직여 관을 고정하던 못이나 금속 조각들을 제거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직원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유골을 바라본 채 굳어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내가 묻자 직원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통은 가장 크게 남아있는 두개골부터, 죄송하지만 조금 잘게 부숴드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유골을 바라봤다. 작은 뼈, 큰 뼈, 갈비뼈, 팔다리뼈, 하지만 두개골이 없었다. 치아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목뼈도 없네요. 그 순간 온몸을 전기가 관통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도 모르게 커다랗게 욕설을 내뱉자 여동생도 화장장 직원도 깜짝 놀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목 위의 뼈가 전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시신이 화장되기 직전에 머리를 잘라 가져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할 놈들이 누구인지 나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었다. 목이 도난당한 겁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누군가 이 화장장에 침입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요. 예? 나는 그렇게 외치고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오빠, 유골 수습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쳤다. 목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내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어. 오빠.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여동생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머리를 되찾고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너무도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다. 유리병 속 아이의 잘린 머리 옆에 새롭게 어머니의 머리가 담긴 유리병이 놓여있는 모습이, 꽃과 작은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조용히. 다음날 지방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옛 사나토리움 폐허에서 화재 발생, 불길은 인근 폐촌까지 번져 일대가 산불에 휩싸였다. 화세가 강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만 고립된 마을의 기괴한 풍습이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장례 문화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괴담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은 주인공이 지른 걸까요? 인명피해는 정말로 없었을까요? 애초에 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전부 주인공의 환상이었던 걸까요? 혹시 이게 정말 환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화재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